아마 문 대통령에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아까도 한번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인간은 각 개인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정보 처리자인데 굉장히 괴팍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잘 안 돼요.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전제를 두고 이제 전 변호사님은 여론조사를 뭐 신뢰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수치를 안 보고 트렌드를 봐요. 경향을 본다. 예, 그 시계열 데이터를 이렇게 보는데 저는 뭐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일단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정부가 했던 위기 커뮤니케이션 면에서 보면 이제 국내외적으로 방역 당국이나 정부 당국자들이 늘 하는 말이 우리 방역 당국의 기본적인 방침이 첫 번째가 투명성, 두 번째가 신속성, 그죠? 세 번째가 최대한의 검사, 최대한의 검사예요. 최대한의 검사. 예, 의심이 가는 이제 모든 곳에 그물을 던지는 방식으로 아주 공격적인 진단. 이 세 가지 방침을 가지고 이제 임해왔는데 이 첫 번째가 바로 위기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거잖아요. 일단은 이제 우리 정부가 하나 얻은 것은 정부가 정보를 숨기지 않는다.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보도 감추지 않는다. 이거는 신뢰를 획득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면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녹화 끝나고 방송 나갈 때가 되면 그때 뭐 이런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수치에 집착하지 말고 트렌드를 보면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잘했다가 높아질 걸로 봐요.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감소 추세에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지금 외신이나 혹은 외국 의회에서 분석하는 걸 보면 나중에 이제 한번 그래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중국부터 시작해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나라들을 첫 환자 확진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를 해서 그래프를 해놓은 걸 보면 다 똑같아요. 일정 기간 바닥에 붙어 가다가 어느 어떤 사건을 슈퍼 전파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게 끝없이 올라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팍 꺾어져요. 이게 중국은 완전 봉쇄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한국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꺾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 한 30일치를 갖다 붙이면 모든 나라가 다 똑같아요. 그래프가. 나라마다 뭐가 차이가 있냐 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그리고 이것이 변곡점에 도달하는 때까지 시간이 며칠 걸리냐. 결국 시간 싸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외국에서 우리는 한국과 같은 그래프를 원한다. 이런 이제 정치 지도자들의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외신에서 그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각국의 그래프 비교를 통해서 평가를 하면서 그 외신의 평가가 우리 국민들의 판단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외신의 평가는 상당히 상대평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요소 있고요. 그래서 저는 더 좋아질 거로 예측을 하고요. 변호사님 말씀 중에 딱 하나 제가 토를 달면 뭐 나중에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붙이는데 일본 정부의 조처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게 치사율이 낮은 질병이 아니에요. 이게 계절독감 치사율이 지금 미국에서 올겨울에 4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게 0.0 몇 되거든요. 그 치사율이요. 워낙 그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파가 워낙 많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몇만 명의 사망자가 나와도 인구 3억 넘는 나라에서 치사율이 0.1보다 훨씬 낮아요. 0.0 몇 돼요. 네. 그래서 아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그렇게 치사율이 낮아요. 예, 계절 독감이 대부분 그래도 높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계절 독감 인플루엔자도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0.0 밑에입니다. 예, 0.1 밑에예요. 예, 그러니까 그 계절 독감 사망자가 꽤 많기는 하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감염되기 때문에 치사율이 낮은 거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지금 WHO가 집계한 평균에 따르면 3%가 넘어요. 한국이 지금 1% 좀 못 되고요. 높은 나라는 7%가 넘습니다. 이 정도의 치사율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일본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탈리아나 스위스나 이런 데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특정 지역의 환자가 폭증하면 병원 기능이 마비돼요. 그렇죠. 중국도 우한 후베이에서 그 현상이 있었거든요. 장례 절차가 다 마비되고요. 사망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스템이 붕괴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병이거든요. 일본은 저는 이제 사망자 통계를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본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안 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서만 추측할 수 있는데요. 올겨울 계절독감 사망자하고 예년의 계절독감 사망자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거나 제가 거기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거 할 시간은 없어요. 그 연구자들이 할 거라고 봐요, 저는. 죄송한데 우리 잠깐만요. 한번 시사율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가령 중국 초기 중국 네. 그리고 이란, 이탈리아 이 3개국이 워낙 대량 사망자 숫자가 워낙 대량으로 나왔으니까 아마 WHO에서 통계를 하면 3% 가까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나라들 있잖아요. 나머지 나라 감염을 쭉 했던 나라들 한국까지 포함해서 보면 치사율이 거의 1% 약간 아래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확인을 했는데 근데 중국이 워낙 치사율이 높고 이란이 높아요. 중국도 3%밖에 안 돼요. 아니, 그리고 이탈리아가 통계는 높고. 제가 나중에 좀 이탈리아예요. 확인하고 저희가 교수님을 30분 후에 보내드려야 돼요. 상당히 있으셔서. 아니, 우리 다들 가야 안 돼요? 네, 그래서 조금 우리 둘이 좀 줄여야 네, 될 조금 것 질문을 조금 빨리 스피디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충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교수님 가신 다음에 아니 따로 아니야 하도록 보충할 할게요. 재미는 없어요. 네. 그냥 다 같이 일어나야지 무슨 네. 그런 즐거운 일을 네. 보충을 해요. 최근에 가장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마스크 수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오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네. 교수님. 정부가 감당할 네. 수 있는 책임 범위를 나눈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정부는 일단은 무한 책임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근데 정부가 오버로드가 걸리면 안 되거든요, 대신.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까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사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병원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버리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 치명률에 비해서 보면 더 높은 어떤 안 좋은 효과들을 거둘 수가 있듯이 지금의 한국 정부가 하는 것처럼 이거를 되도록이면 억제하고 가면서 병원이 수용 가능한 인구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한 이유가 바로 이걸 최대한 그래프를 좀 기울기를 좀 낮춰서 그렇죠. 이것이 멀리 가면서 계속 우리 정부가 해낼 수 있는 어떤 역량 안에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영국 정부가 이걸 바꾼 이유는 뭐냐면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정부가 감당 불가능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감당 가능한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식의 대응의 변환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 그 당시까지 도달해 있는 사회적 자원의 측면에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한국 정부와 이를테면 아프리카에 있는 소국의 정부가 감당해낼 수 있는 건 되게 다르고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역시 무한 책임이겠지만 실제로 오버로드가 걸리는 정도의 수준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부가 동원해낼 수 있는 자원이 현재 현존하는 것을 상수로 있었을 때 그것을 얼마만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가까지가 정부가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의 영역이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부는 무한 책임을 지는데 책임이라기보다는 역할의 문제를 따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는 정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이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민주사회에서는 책임 소재,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까 어떤 개인 민간 병원에 방역팀이 갔는데 막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것 자체가 정부의 역할을 오히려 막는 이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이 있었을 때는 그 정부의 책임보다 정말 역할을 훨씬 더 이렇게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아테네 역병 같은 때 페리클레스가 전쟁과 역병을 동시에 이렇게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의학적인 지식이 있었으면 아마 페리클레스의 조치는 분명히 달랐을 텐데 그때 페리클레스가 강조했던 정신이 뭐냐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망하는 것보다 국가가 똑바로 세워지는 것이 개인에게 더 큰 이익이다. 그러니까 아마 정부는 책임을 따졌을 때는 반드시 이 역할의 범위, 권한의 범위가 정말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진짜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따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 부분하고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권력은 언제나 잘못한다고 연결시켜 보면 사실은 말씀하신 게 이행론이거든요. 권력이 계속 가지 않는다에 대한 답이에요. 권력이 계속 가지 않고 교체되는 이유는 잘못하기 때문에 교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니까 또 교체고 잘못하니까 또 교체되는 건데 문제는 그런 선택을 내릴 때 정부에 대한 역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정부에 대한 평가도 나왔지만 권력은 잘못하지만 권력이 없이는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은 또한 동시에 알아요. 그리고 이 당시의 권력이라는 건 바로 정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한 평가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건 이 권력을 써서 해낼 수 있는 최대한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아까 영국 정부가 왜 태도를 바꿨냐. 이게 되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건데 국가는 무한 책임이에요. 정부는. 이 전염병 관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책임 범위에는 제한이 없어요. 전염병 관리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은 정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부는 어디까지 할 수 있냐 하면 그 사회가 그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방역 자원을 남김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동원했냐 못했냐에 평가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자원을 지금 정부는 동원할 수 없잖아요. 그 지금 문재인 정부다. 그럼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봄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고 동원 가능한 모든 방역 자원을 다 파악하고 동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성공했냐 못했냐. 그렇죠. 그러니까 자원이 있는데 동원 못했으면 실패해요. 동원은 했는데 비효율적으로 했으면 그것도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평가의 잣대인데 마스크 문제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스크 문제는 우리나라는 되게 운이 좋아요.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유럽은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보다 훨씬 덜해가지고 평소에 마스크를 안 껴요. 저만 해도 작년에 박스로 사는 마스크가 있어서 금년에 마스크를 한 개도 안 샀어요. 네. 온 식구가 다 쓰고 다녀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평소에 우리나라의 마스크 생산 능력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됐을 때 약 1,000만 개를 하루에 생산할 수 있었어요. 미세먼지가 좋은 일을 했네. 그 좋은 일을 했다고 위험에 표현하는 게 대한 아니고 대비를 시킨 거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긍정적 부작용을 일부 남겼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시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가 필요해요. 5천만 명이에요. 그러면 최대 공급량은 1,000만 개고 잠재적 수요는 5천만 개다. 그리고 재고는 확인이 잘 안 돼요. 각 가정집에 재고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중국에서 막 사태가 터졌을 때는 지원을 좀 했죠. 수출도 허가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각해지니까 막았어요. 근데 여전히 좀 늘려서 그동안에 막 공급업체가 새로 생겨서 1,200만 개 한대요. 지금 하루에. 여전히 4분의 1밖에 안 돼요. 잠재적 수요에. 그러면 자, 총 공급은 1,000만 개, 총 수요는 5천만 개. 이 사이에 어떤 원리로 이 마스크라는 자원을 국민들에게 배분할 수 있는가? 네. 답은 첫 번째 시장 원리. 시장 원리 하면 값이 올라가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은 사고 돈 없는 사람은 못 사게 되겠죠. 이거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가격 통제. 그래서 가격 통제를 하면 선착순이래요. 가격 통제를 하면 와서 줄 서는 사람이 가져가야 돼요. 네. 그러면 밤새 줄을 서게 돼요. 이러면 줄 설 수 있는 사람이 사가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온 게 배급제잖아요. 오브제. 오브제는 배급제예요. 공짜 배급은 아니지만 정해진 가격 통제하고요. 그 다음에 1인당 살 수 있는 양 통제하고요. 파는 장소를 통제했어요. 그래서 분배를 하는데 이거를 또 무슨 사회주의라고 그러니 사회주의 맞지? 그러면 저는 이 사회주의가 좋아요. 그런데 내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아까 질본이 얘기 뭐 일을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도 정의경 씨를 칭찬을 했으니까 뭐 나도 수고는 한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일 처음에 이게 컨트롤 타워가 어딘가에 혼란을 빚었습니다. 청와대가 제일 처음에 이 대통령이 스스로 그랬어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다. 근데 좀 있다가 총리실에서 컨트롤 타워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좀 있다가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우리가 컨트롤 타워다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데서 뭐 언론이 그걸 좀 그런 혼란을 좀 부추긴 면도 있지만은 전적으로 그렇죠.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잘못한 것은요. 이 컨트롤 타워 질병관리본부라고 합시다. 가장 잘못한 것이 어디냐. 감염원을 제대로 왜 그런가 하면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원 차단하자고 건의를 한 거예요. 위에.
그 기록이 다 나와 있잖아요. 무슨 뭘 그리요? 중국으로부터 가짜 뉴스입니다. 아니죠. 가짜 뉴스예요. 정영 씨가 그렇게 직접 기자들에게 얘기를 가짜 했습니다. 뉴스입니다. 그러세요. 저도 저도 신문을 다 보고 방송을 다 보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라니까요. 내가 그건 뭐 예.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방송에서 자료를 확인하면 될 거고 정영 씨는 감염 차단을 해야만 된다고 건의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든 이 정부에서 중국으로부터 후베이성 14일 안에 그 갔다 온 사람만 차단하자. 근데 후베이성은 2월 4일 0시부터 하기로 했는데 2월 4일부터 거꾸로 하면 그 날짜가 정확히 중국에서 후베이성을 봉쇄를 한 날입니다. 이러니까 그건 하나마나 뒷북치기예요. 어떻든 그거와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이 마스크 문제예요. 처음에 중국에서 이게 그 우한 코로나가 문제가 됐을 때 당장 이 정부가 의료용 100만 장 그리고 일반용 200만 장을 주겠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자매 도시 뭐 이런데 전부 다 우리는 50만 장, 우리는 40만 장 이렇게 서로 건네주기 바빴어요. 응? 중국을 도와주면 이럴 때는 뭐 어차피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 된다 이랬어. 그리고 우리 국민도 그런 점이 있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막상 우리가 이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이게 마스크가 없단 말이에요. 마스크는 전부 다 이거 어디에 숨겨져 있고 중국어로 갖고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진짜 대란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니까 이 정부가 또 하나 이상한 말을 했어요.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 아니면 자기가 쓰던 마스크를 재사용해도 된다. 또 이런 걸 따지면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이래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 말 안 했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확인을 했잖아요. 신문에 다 나와 있어요. 신문에 나왔다고 다 사실은 아니에요. 그거 좋습니다. 그럼 예. 기자가 다 소설을 썼다고 합시다. 엉터리 기사가 넘쳐나요. 어떻든 신문 방송에 그런 걸 나오니까 사람들은 면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자기가 썼던 마스크를 한번 빨아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호주민석에 넣어 있다가 이틀 3일씩 쓰기도 하고 이래도 된다고 다 생각을 한 거야. 심지어 아버지가 쓴 걸 아들이 쓰기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뭐 그런데 그 다음에 마스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전 국민이 이제 마스크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분노를 일으키니까 이 정부가 마스크를 수급을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혼란이 벌어집니다. 이걸 아마 다 잘 모르실 텐데 마스크 생산 단가가 다 틀리더라고요. 마스크를 만들어내는 빅4 이 공장은 단가가 500원에서 600원이에요. 그래서 가령 정부가 900원에 갖고 와도 돼요. 그리고 이 가령 이 우리 정부가 처음에는 품질도 KF94부터 뭐 80까지 그리고 아무 마스크나 온갖 소리를 했는데 사실 KF94 같은 경우에는 600원, 700원 정도 뭐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것도 여기도 뭐 규모의 경제가 작용을 하는지 생산 시설이 얼마 되지 않는 데는 단가가 거의 950원에서 1,000원, 심지어 1,100원까지 치는 데가 있답니다. 거기는 자진 폐업을 해버린 데도 있어요. 정부가 대부분 900원에 다 갖고 오고 보지를 얼마 안 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사에서는 심지어 사설로 정부가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이런 데 좀 보전을 해주라. 각 업체마다 다니면서 어떤지 그래서 생산을 풀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실제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손해보고 여기 투입을 사겠다. 이런 공약도 있다고 미담으로 소개도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쭉 갖고 가는데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딱 두 회사입니다. 아마 잘 아시겠죠. 뭐 그 보건복지부 장관 하셨으니까 하나가 지오영, 하나가 백제약품이에요. 처음에는 지오영이 단독으로 하다가 이게 지금은 지오영이 한 70%하고 백제약품이 한 30%를 하는데 이 전국으로 다 하는데 1,100원에 약국에 보낸다고 900원에 수납을 했어. 900원에 수납해서 1,100원에 보내는데 그러면 마스크 한 장당 100원 아니면 200원이 남아요. 1,000원에 수납하는 것도 있으니까 100원 아니면 200원이 남아요. 그래서 그걸 일일 계산을 하면 적게는 6억 얼마에서 많게는 11억 얼마가 되는데 그 하나는 그 11억 얼마는 지오영이고 그 6억 얼마는 백제약품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특혜를 받느냐 이러니까 우리 인건비가 얼마나 들고 우리 차량 운행비가 얼마나 드는데 우리 영업비가 얼마나 드는데 이거예요. 근데 마스크는 영업비가 드는 게 아닙니다. 각 약국이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없어서 난리인데 마스크에 무슨 영업비가 들어요. 마스크는 문자 그대로 인건비하고 차량 운행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자기들이 이미 그런 차량과 인건을 그 사람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인건비로 같은 차량으로 이 마스크를 그 공급을 하다 보니까 마스크 공급 시간이 약국마다 다 들쭉날쭉한 거예요. 여기 전국 약국을 다 배달을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이 문제, 이 마스크의 배급 문제가 왜 정부가 두 업체에 특혜를 주면서 이렇게 각 약국마다 제 시간에 그나마도 공급이 안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루 종일 줄 수 있게 만들고 아침에 가서 오후 한 2시까지 줄 수 있도록 만들고 그나마도 제때 공급이 안 되도록 하고 이왕 국가가 배급을 하려면 좀 제대로 차라리 국가 한꺼번에 사서 직접 하나 나눠주든지 저희 그 부분 변호사님 관련해서 그거는 진짜 내가 바로 반박할게요. 예. 그 반박하면 하세요. 그러니까 반박하시라니까. 가짜 뉴스를 너무 많이 보세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네. 내가 보는 건 다 같은 뉴스예요. 국내 마스크 업체 전체를 통틀었어요. 조달청에서 계약한 데가 98.5%예요. 예. 총 생산량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아주 극히 일부의 회사들이 계약 안 하는 회사들이 있었고요. 그 100% 다 한 거죠, 그거는. 그다음에 무슨 동사무소에서 차라리 뭐 하지 그러면 그러면 누가 공짜로 해요? 동사무소에서 하면 통장 이장님들이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 동사무소에서 하려면 배포 시간이 약국에서 하는 것보다 7배가 걸려요.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리고 무슨 단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제일 큰 마스크 업체는 아니지만 꽤 큰 마스크 업체 사장님 인터뷰 보면 자기들 돈벼락 맞았다고 그래요. 그냥 생산만 하면 조달청에서 몇백 원씩 붙여서 다 나가기 때문에 감사하고 돈벼락 맞았다고 이제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돈 벌어서 좋은지 모르겠다는 인터뷰까지 해요. 그러니까 극히 일부 사업장, 예컨대 뭐 치과에 무슨 위생 마스크 납품하던 업체에서 뭐 커뮤니케이션 실패로 인해 가지고 인터뷰한 거 이런 거를 아니죠. 내가 가져가시면 얘기하잖아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시면 대부분 600원인데 대량 그 빅포 이런 데는 근데 영세업자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고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사실로 반박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는 상당 부분 이제는 사후적 평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백서 만들거나 이런 방식으로. 왜냐하면 현재 위험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 이것이 논쟁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으로 못 떠오르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는 아까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했지만 저는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할 텐데 위험을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미지의 어떤 위험을 끊임없이 다룰 수 있는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커뮤니케이션이 뭐냐 이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확인된 사실의 토대를 둬서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는 게 이제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의 근거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감염원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감염원 문제는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게 2개인데요. 감염 예방에서 얘기하는 논문이 나온 게 감염원을 차단하는 방식 100%를 차단했을 때 효과가 있답니다. 근데 그 효과가 뭐냐면 원래 하루에 팍 터질 걸 한 3주 정도 늦추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상의 완벽한 차단 효과는 없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서부터 한 10%만 떨어져도 효과가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00% 봉쇄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퀘스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현재의 자원의 동원의 측면에서. 두 번째로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바로 며칠 전에 냈던 기사인데 이건 또 시뮬레이션에서 낸 기사입니다. 뭐냐면 가장 현재까지 나타났던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거리를 떨어뜨리는 방법이다. 말 그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봉쇄니 뭐니 이런 걸 떠나서 슈퍼 전파자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혼자 날뛰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게 가장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다라고 하는 게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오고 그게 언론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럼 현재까지 과학으로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뭐냐면 지금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감염원에 관련된 문제가 뭐고 마스크 수급에 관련된 문제가 뭐다를 얘기해서 현재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백서의 문제로 놔두고 지금 풀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오버로드의 문제를 따진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마스크 문제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수출 차단 조치를 하도록 만드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 거기에 정부의 실수가 일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예를 들면 그걸 다룰 수 있는 관료가 몇 명 안 되는 상태에서 거기에 온갖 공보의 요구들이 달라붙으면 실제로 마스크 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원이 써버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요 이 나라가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기재부에 차관들이 전국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효과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걸 대통령이 그렇게 마스크 대란 이게 해결해라 이 얘기를 하니까 기재부 장관 빼놓고 차관들이 1차관, 2차관이 전국 약국을 다닌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보건복지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국무조정실에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재부 차관이 그러고 있으니까 서기관, 사무관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전국 약국에 전부 마스크 챙기고 있다고. 아니 변호사님 한 번 나간 거죠. 현장에 가보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현장 한 번 가본 거예요. 도대체 기재부 차관이 이 일국에 기재부 안 가면 차관이 그가 현장에 안 가보면 탁상 행정하다가 그 맨날 보건부 차관이 씹잖아요. 나가야지. 그러니까 보건부 그래서 차관이. 마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국무조정실에 나가든지.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아니,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네네. 마스크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은 생산 능력이 없고 공급 능력도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의료진하고 환자만 써라. 네네. 왜?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더
더 늘려봤자 실제로 예방 효과가 이제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건 그 사회에 맞는 판단인 거죠. 그 자원 동원 마스크가 능력에.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뭐 한국은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개씩은 나눠주겠다가 현재 판단에 맞는 거면 그 이상의 커뮤니케이션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아, 2개씩 나눠준다고 하니까 약국에 갈 수 있는 환경이 돼가 있는 가정만 가는 거예요. 예, 네, 무슨 뭐 말인지 그런 문제도 있죠. 아시겠습니까? 네. 주말에 가잖아요. 대리 수령도 하고요. 그렇게 말하면요, 네. 이 세상에 아무튼 구할 수 없는 게 지금 마스크 맞습니다. 생산이 네. 뻔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니 그 마스크 그래서- 문제를 지금 시행하고는 있지만 그랬어요. 아직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이 이슈가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송 보시면서 또 가족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실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요 죄송해요 이번에는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자 이번에는요 이런 국가적 위험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보면서 어떤 기준으로 정치를 평가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여야가 없이 같이 그냥 합해서 빨리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야당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야당도 그렇지만 여당도 요새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우왕좌왕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 야당이 지금 뭐 어떻게 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도구로서 활용하려고 서로 잘못 대응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보여주기식이 너무 심한 것 같고 저희들 뭐 당장 앞이 캄캄한데 그냥 솔직히 말하면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 일은 안 하고 그냥 돈만 챙겨가려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여야끼리 자기 입지에 대해서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 아닌가 좀 싶은 게 있어요. 네, 뭐 지금 시민들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면 평소에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정치권에 대한 이미지가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19 사태라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정치에 대한 어떤 편견, 반감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요. 이 정치인의 능력이 뭔지 알아요? 가장 그 위대한 정치인으로 나중에 세월이 지났어 평가를 받는 사람들 한나라를 부흥케 했다. 아니면 거기는 정말 여야 없이 영국 같으면 마가렛 대처가 살았을 때 노동당이 먼저 잘했습니다. 살았을 때 동상을 만들어주자. 의회 앞에 과거에는 다 디즈레일 그레드스턴 처칠 다 죽고 나서 동상을 만들었는데 참 이 치매에 걸려갖고 있는 저 마가렛 대처가 영국병을 치유한 건 우리도 인정한다. 노동당이 먼저 제안을 해요. 그래서 동상을 만듭니다. 제막식 때 본인이 동상인 줄 몰라요. 마찬가지로 살았을 때는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던 코나드 아데노와 같은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사회의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일을 바라보는 해안. 이게 쉽게 말하면 내일을 예측하는 해안. 정치인들이 그냥 지식만 갖고 있고 결단력, 정의감, 도덕심 뭐 그다음에 균형 감각 이런 거 다 좋아요. 막스 베버가 말하는 열정, 소명의식 다 좋아요. 그런 걸 다 갖고 있더라도 내일을 바라보는 해안이 없으면 이 정치는 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평전들을 분석을 해보면 위대한 정치인들, 한 나라를 이끌고 다시 부흥시키고 또 한 국가를 구한 그런 위대한 정치인들은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내일을 바라보는 해안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그 붓을 만든 것도 바로 내일을 바라보는 해안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난 이번에 우리나라가 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보면서 나 대만하고 비교를 해봐요. 이번에 그 언론사들 보니까 대만을 조명하는 이 기사들이 우리뿐 아니라 일본에도 있고 심지어 워싱턴 포스트 아까 말씀하신 워싱턴 포스트도 나왔어요. 그걸 살펴보니까 대만은 처음부터 중국과 과감하게 차단을 해버렸다. 뭐 물론 중국도 상당 부분 그 외교부에서 공식 항의까지 했던 모양이에요. 반발까지 하고 이랬는데 중국과 차단을 곧장 해버리고 그리고 마스크 확보를 했다. 그리고 철저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진자가 없다는 거예요. 확진자 있습니다. 물론 확진자는 있는데 사망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망자가 없다. 대만은 확진자 숫자도 얼마 되지 않고 사망자가 없다. 근데 이제 2차 파동이 얘기예요. 대만이 물론 언제 지금 올지는 2차 파동,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31번 확진자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한 달 넘게 잘 막고 있다 그랬거든요. 대통령이 6월 13일 날 곧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게 또 나왔잖아요. 약점 잡힌 건데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 마시고요. 야박은 무슨 야박? 자 이제 아까 저 인터뷰를 보면 못 본 거지. 인터뷰를 보면 이제 제작진들의 취향이 반영된 것 같아요. 저렇게 편집한 걸 보면 저는 정치인과 정당들에 대해서 과도한 요구를 할 생각이 없어요. 뭐 위대한 지도자 바라지 않아요. 뭐 위대한 정치 그거까지 바라지 않아요. 왜냐? 바래봤자 안 되니까. 그럼 뭘 바라세요? 네. 그냥 네. 상식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염병이 터지면 원래 집권 여당은 좀 손해 좀 보는 거고 그 받아들여야 되고요. 야당에서는 또 이렇게 속으로 또 우리가 이익 좀 봐야지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또 협조 좀 하고 뭐 이런 정도면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참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은 못 하겠어요. 이 코로나19를 들어서 싸고 벌어지고 있는 공방전을 보면 너무 창피할 정도로 앞뒤가 안 맞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 공방전을 지금 굉장히 정쟁화하는 그 모습들을 정치권에 쏟아지는 발언들을 저희가 좀 추려봤거든요. 대표적인 발언들 화면으로 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저도 올라갈 것 같은데 저기. 네. 네. 야당에서는 이제라도 중국인 입국 금지,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었고요. 또 다른 화면 보시면 권영진 시장은 대구 코로나 말은 없다, 상처 주지 말아라. 아마 이거는 정부 보고서에서 보도 자료에서 대구 코로나라는 표현에 굉장히 항의를 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 대변인이 대구 경북 최대한 봉쇄라는 발언으로 굉장히 후폭풍이 불었고요. 또 아무튼 이런 발언들 저 정도면 굉장히 점잖은 것들이에요. 저희가 너무 점잖은 것만 골라놨나요? 저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또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혐오를 서슴지 않는 정치권. 아마 우리 국민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마음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왜 저러나? 왜 저런 얘기들을 하나? 네. 정치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저는 상식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글 쓰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 속이 너무 빤히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것만 좀 자제해주면 뭐 야당이 좀 공격하고 여당은 좀 방어 좀 하고 이런 거는 뭐 상식적인 거잖아요.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하고 이 정부가 심지어 방통위원장이 종편 다 돌아다니고 YTN 그다음에 연합뉴스 TV 심지어 네이버까지 찾아가고 그리고 그 구글 코리아까지 가고 뭘 요구를 했느냐. 우한 폐렴이란 말 쓰지 않도록 해달라. 질침에. 그건 가짜 뉴스다. 우한 폐렴이란 단어가 가짜 뉴스다. 그런데 당시에 나 거의 습관입니다. 매일 내 잉글리시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뭐 자료도 챙길 겸 해서 매번 이제 가리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그리고 그 월스트리트 저널, 시카고 트리뷴 이렇게 홈페이지들 쭉 한번 붙어보는 게 전부 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일이 돼가 있을 때 우리나라는 우한이라는 단어 쓰지 마라 이거야. 네네. 그리고 이 중국에 미국은 일부러 2월 0시부터 딱 막았잖아요. 중국인 입국 금지. 그런데 우리는 2월 4일 0시부터 고비성에 갔다 온 지 14일 이내인 사람만 입국 금지. 그럼 이건 하나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중국 눈치를 보는 게 나는 뭐로 받는가 하면 나는 다 그 올 초부터 작년 12월 달에 그 시진핑을 만났을 때부터 우리 문 대통령이 제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시진핑 주석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좀 방문을 해달라. 초청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러는데 그걸 이미 상반기에 들어온다 이렇게 양국이 거의 중국은 공식화 안 했지만 우리는 공식화를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입국해달라 이걸 계속해서 중국 대사관에서 주중 대사관에서 하는 일이 주 업무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중국 눈치를 보고 중국에 굴신하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정부는 절대 그렇지 않고 그는 가짜뉴스고 그는 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다. 변호사님. 적어도요 내가 하나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진보 좌파 진영이 갖고 있는 확정 편향보다 내가 갖고 있는 확정 편향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거는 이제 변호사님 생각이시고요. 이게 정색하고 말해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지금 이 보수 야권이 이 코로나19를 이용하는 방식이요. 그러니까 친중 정권 프레임이요. 근데 북한에 뭐 좀 줬으면 그거 공격되게 할 텐데 북한에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동안에 막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스크가 퍼져서 그랬다. 데이터도 무시하고 싹 다 무시하고 그냥 몇 개의 사실과 그다음에 그냥 주장을 섞어서 이 프레임을 계속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참 우파를 잘 대변하시네. 그러니까 별로 효과 없고요. 다 지난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정도 표현이면 제가 받아들일게요. 네네. 그보다 더 심한 표현도 참 많이들 쓰는데 아니, 이 정도를 얘기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얘기 다 하시잖아요. 이런 정치권의 다만 내가 동의를 안 할 따름이죠. 발언들에 대해서 네. 이거 좀 우리가 또 여과 없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저널리즘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유 이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권이 엄청나게 뭐 선하고 막 이 상황을 안 이용하길 바라는 거는 저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총선 앞까지 왔는데 게다가 지난 정부에서의 어떤 이른바 정권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 대한 공격에 의해서 상실당했다라고 느끼는 상태에서 이걸 이용 안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금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왕정 시기에 관리가 안 됐더라도 왕은 무너지지 않아요. 다만 외국의 전쟁에 의해서 무너질 뿐이지. 근데 지금의 정치는 절대왕정의 정치, 다시 말하면 권력이 바뀌지 않는 정치가 아니라 여야가 있는 정치거든요. 결국은 여는 여의 역할, 야는 여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신 야가 이 상태를 이용하는 방식, 여가 이 상태를 이용하는 방식에 금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내가 대안적으로 수권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계기예요. 근데 행정력이 없으면 못 보여주죠. 그럼 엄청나게 공격하는 방법을 취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자원동원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정치적인 힘이 발휘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의 정치는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만약에 들어드리면 예전에 스웨덴에서 이 랩족이라고 이제 에스키모 비슷한 분들이죠. 이분의 거주지는 엄청나게 넓고 막 이런 데인데 거기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얼마 안 되는 그 랩족들을 살려낸다기보다는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헬리콥터로 이제 소개 작전을 펼쳐요. 근데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이고 실제로 보면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요. 헬리콥터 타고 가다 죽을 확률이 실제로 거기서 미사일 쐈을 때 잔해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헬리콥터에서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왜 정치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 국가 안에서 살아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나는 보호해주고 있어라는 걸 최대한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우한교민 사태 때 딱 바로 이게 나왔던 거예요. 사실 비용도 드는 일이고 이분들이 오다가 사고 날 확률, 와서 또 전파가 될 확률 이런 거 따지면 사실은 안 데려오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데려오는 결정을 내렸을 때 정치가 어떤 반응을 했어야 되느냐, 언론이 어떤 반응을 했어야 되느냐. 근데 그때 정치와 언론은 지역 감정을 이용하는 반응을 써버렸다는 거예요. 되게 단기적인 이익에 맞춰서. 국가가 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왜 이것을 이런 식의 낮은 수준의 정쟁화를 하고 낮은 수준의 선정주의를 발휘하느냐. 왜 아산진천 국민들을 끌어들였느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치의 금도와 미디어의 금도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게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날선 공방을 벌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작 국민들의 마음은 어떤지 또 정부에 바라는 건 무엇인지 저희가 또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냥 딱 바라는 건 빨리 그냥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그냥 빨리 학교도 가고 싶고 빨리 이랬으면 좋겠어. 지금처럼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SNS나 뉴스를 통해서 알려주고 정치권은 빨리 수습을 해가지고 정부가 잘못되는 걸 복지부 장관 불러다 가지고 추궁을 하면서 여당 야당은 이런 코로나나 이런 나라의 위기가 오면은 여야가 없이 딱 뭉쳐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국민들이 보기에 진짜 피땀 흘리고 한다. 그런 것을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으로 그냥 편을 가르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정말 국민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해서 대처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작은 자기네들 당 안에서 당끼리의 그런 움직임 말고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고 피부를 와닿을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이나 움직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아유 그만들 좀 싸워라. 이 시국에 이게 뭔 난리냐 거의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네. 근데 정치를 뭐 피부에 와 닿도록 뭐 하는 저는 추상적인 표현은요. 사실 우리가 늘 하기 쉬운 말이지만 사실은 그 정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가령 그 뭐 공정한 가치 그리고 뭐 기회의 균등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들뿐 아니고 교수들 그리고 언론인들 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판사도 그런 얘기해요. 근데 무엇이 기회의 균등이냐 막 케이스로 들어가 보면 제대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자체가 정의론인데 그 자체가 정의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가령 피부에 와 닿는다. 뭐가 피부에 와 닿는데 뭘 어떻게 하면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걸 들어가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치는 어려운 것이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유판수처럼 진짜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요? 예. 저는 안 하고 있죠. 그래.
못 하고 있지. 안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기 좋은 말로 이 가령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 정치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이런 말들을 사실 이런 자서 논의를 하지만은 막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치인들이 여든 야든 모든 걸 다 떠나서 항상 자신의 편에 자신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훈련을 좀 해라. 그 지역에 그 당사자의 환자의 아니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시민의 그런 입장에서 보아라. 그러면 길이 보이고 그 길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지금 방역 당국이나 정부 관련 부처들이 이제 만점짜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믿어요. 이제 그 왜 이런 판단을 하냐면 제가 아까 변호사님한테 바이러스가 없이 어떻게 진단 시약을 만들었는지 혹시 이제 살펴보셨냐고 이제 여쭤봤었는데요. 제가 되게 놀랐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저도 이거 잘 몰라요. 뭐 복지부 장관 했다고 해서 이런 거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복지부 장관하면 놀았잖아요. 다 아는데 뭐 그래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없는데 어떻게 진단 시약을 만들었을까? 이제 그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초기에 중국 방문 이력이 없는 사람들이 증세가 있어서 선별진료소 갔다가 진단을 거절당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그때서야 알았거든요. 그게 처음에 쫙 요약할게요. 중국에서 그 발병을 했는데 바이러스가 없으니까 알고 있는 거는 중국 정부에서 바이러스 그 유전자를 그 염기서열 분석한 정보를 세계에다 준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니까 그 전에 알고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 4종류를 진단할 수 있는 시약을 만들었어요. 신종은 바이러스가 없으니까 테스트할 수가 없고 그래서 첫 번째 의심 환자가 왔을 때 이 시약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일치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종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걔를 다시 유전자 분석을 해서 중국에서 받아온 거고 맞춰봤어요.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하루가 걸렸어요. 거의. 그러고 나서 이 사람한테서 바이러스를 추출해가지고 그걸 배양을 하고 시약을 질병관리본부가 만들었어요. 그 유효성 테스트를 하는데 나흘이 걸렸어요. 그렇게 3,000개인가를 만들었어요. 대량 생산을 못하니까 업체를 미팅을 해가지고 업체에다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하고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단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러고 양산체제로 들어갔는데 그 기간에 진단 시약이 3,000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여행 이력, 중국 여행 이력이 있거나 확실한 병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 시약을 쓰도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안 걸리는, 그에 해당 안 되는 어떤 이 증세가 있는 환자가 와서 요청을 하니까 선별진료소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침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작은 사안 하나. 그러니까 왜 초기에 의심 환자가 갔는데 나중에 확진이 됐는데 이 사람을 선별진료소에서 안 받아줬냐 라고 언론에서 엄청나게 두들겼습니다. 그 사정은 뭐냐 하면 그 당시의 확보한 진단 시약만으로는 그 사람을 진료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못해요. 당국자들은. 왜냐하면 이 사람을 진료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100점이기 때문에. 이 전염병 방역의 전체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그냥 밖에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비난하기는 쉬운데 방역 당국으로서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타이밍에 했다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방역 당국이 이거 하는 거에서 한 80점 정도를 저는 줍니다. 사실은 이만하면 잘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80점은 비제로인데. 예전에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전쟁은 너무나 중요해서 군인한테만 맡겨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게 군인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는 국가적인 자원을 동원하는 거고 정치적 결정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저는 지금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은 뭐냐? 의사결정을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사회적인 자원 동원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상충하는데 이 의사결정을 단순화시켜서 특정 시기에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가 하는 일들은 뭐냐면 의사결정을 복잡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과학자들은 단순화시켜야 되는 게 원인을 단순화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의료진들은 처방을 단순화시켜줘야 되는데 정치는 그런 것들을 단순화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손대고 저기에 손대고 하면서 굉장히 의사결정 자체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현재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자원동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우리 정치가 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 위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이런 국가적인 위험 상황을 잘 관리하면 정말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역사에 정말 죄인으로 남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들이 그랬을까요? 사실 전쟁을 제외하고는요, 재해를 드라마틱하게 해결하는 경우는 좀 없습니다. 굉장히 좀 이 재해를 맞은 지도자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정말 티가 안 나는 일 같아요. 그래서 사서에도 참 찾기 힘든데 그나마 좀 찾으면 한 2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좀 잘한 경우는 티투스 황제라고 로마 시대에 있었어요. 이 양반이 우리로 치면 석탈의 왕이랑 좀 비슷한데 뭐로 유명하냐면 콜로세움을 완공한 황제입니다. 근데 더 유명한 게 있죠.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폼페이가 이렇게 싹 뒤덮인 그때 황제인데, 이 양반이 재위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산이 터지고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리고 엄청난 역병이 돕니다. 그러니까 삼재가 낀 황제죠. 삼재네. 예. 그런데 대처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대처를 했냐면 먼저 포고를 해요. 위로문을 포고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재난 지역 선포 이런 것 같은.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어떤 위원회를 구성했냐면 전직 집정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들을 모은 거예요. 전직 대통령들. 그러니까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정치적 방해 같은 것을 차단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기금을 조성해서 구휴를 하고 자기 재산도 내놓고, 그리고 모든 의학적 지식을 동원을 하고, 그다음에 제사를 지냅니다. 평가가 어떻냐면 그 당시에 자식을 돌보는 아비와 같았다. 아주 극찬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화재 맞고 역병 터지고 난 다음에 바로 죽어버려요. 자, 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또 우리 유권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텐데, 자, 이제 선거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사람들은 아침에 신문을 보고 저녁 TV 뉴스를 보면 자기가 충분히 정치를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감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정치는 늘 방관자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것이거든요. 정치가 타락하는 것은 방관자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급적 이 정치 참여를 일상화를 하고 투표장에도 반드시 가고 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적극적 참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키는 밑그림이 된다는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지금 상황이 문재인 정부 4년차 들어와서 이제 국회가 4년 전에 만들어진 국회여서 여야 간에 그냥 팽팽한 힘겨루기를 한동안 오래 계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든 좀 승패를 갈라줘야 뭐가 되든 안 되든 결판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투표하시고 그리고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보시고 더 좀 하게 한번 확실하게 힘 실어줘야 되겠다. 그럼 그쪽으로 실어주시고,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하겠다.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싶으면 반대쪽으로 힘 실어주시고, 어느 한쪽으로 좀 결정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투표는 꼭 해주십시오. 저도 한 말씀만 딱 더 할게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필히 투표소에 가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꼭 가셔서 미워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문자 그대로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 되고 최악을 버리고 차악이라도 선택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모든 제시된 선택지에는 최선의 후보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차선이고 그리고 차악이 있는 겁니다. 최악을 버리고 차악을, 최선이 없더라도 차선을 선택을 해주셔서 권력을 비판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마지막 회 지식다방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오늘 두 분 처음 나오셨는데 거의 굉장히 익숙한 듯, 오래 계셨던 듯 너무 재밌게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불편하시진 않으셨죠? 오늘 어떠셨는지. 네. 제가 보던 것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출연료만 많이 주면 불편하지 않을 것이고. 솔직히 유판 사고는 아주 그동안에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월도 많이 지났고 익숙하기 때문에
언제 봐도 편하죠. 제가 오늘 좀 세게 했어요. 다른 때 변호사님하고 할 때보다 좀 세게 했어요. 아슬아슬했어요. 저 이렇게 막 식은땀이 날 내가 아까 그래서 집회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점프하려고 그랬어요. 힘으로 하면 저한테 안 되죠. 나중에 뒷방은 맞더라도 선제로 네. 우선 제각을 피하죠. 그걸 이제 선빵이라 그거. 선빵은 절대 안 당합니다. 아, 자, 이 녹화 당일 또 우리 교수님은 바로 지금 생방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소감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정치합시다라는 컨셉 자체를 굉장히 좋아했고 뒤에서 지지하는 사람이었고 네. 지식다방과 민심포차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이제 정치를 지식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다루는 거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식다방이 상대적으로 이제 민심포차에 비해서 보면 그러니까 관심을 좀 덜 받았던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나와서 제가 직접 해보니까 재미가 더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식다방이 더 큰 인기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식다방 1회 때는 이제 우리가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 살펴봤고 이어서 뭐 정치, 경제 그리고 불평등 또 국회의원 누구를 뽑아야 하나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강타한 2020 우리의 정치 모습 봤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토크쇼 정치합시다. 오늘 지식다방 마지막 회였습니다. 그동안 지식다방 또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자리해주신 유시민 이사장님, 네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님, 네 허진모 작가님, 그리고 정진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일주일 뒤죠. 3월 29일 일요일 밤 8시 5분에 민심포차 부산편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